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기계IT대학 학장 김영탁입니다. 정보통신공학과에 지금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핵심 기술이라는 주제고, 세부적으로 핵심 기술 중에서 이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기계 IT 대학 그 특강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직접 강당에서 만나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특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원격 영상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응용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물 인터넷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단말 장치,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버, 그 다음에 응용 서비스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우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부분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처리하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미처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내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좀 더 성능이 좋고 효율성이 좋고 생산성이 좋은 이런 이제 그 시스템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발굴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고, 인공지능은 이번 특강 시리즈에서 다른 교수님이 미리 한번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쪽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기계학습에 대한 거,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활용한 간단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매점말을 하면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고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이제 진화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노력했던 부분들이 새로운 도구나 재질, 동력 장치를 끊임없이 이제 발명하고 새로운 이제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맨 처음에 이런 이제 석기 시대 때 돌을 이렇게 이제 막대기에 묶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은 사람의 어떤 주먹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힘있게 내려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좀 긴 막대 끝에 묶어 가지고 창으로 만들었었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팔 길이보다 더 이제 긴 위치에 있는 부분을 공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재질이나 도구를 만들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쉽게 부서지고 그 다음에 오래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청동기, 철기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철기 시대에는 이때 이제 강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그 다음에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쉽게 무디어지지 않고 하는데, 이런 이제 좋은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전히 사람의 어떤 이제 힘이나 근육의 어떤 이제 근력이나 아니면 이제 동물, 말이나 소의 어떤 이제 힘을 빌려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 정도의 거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24시간 일을 할 수가 없이 계속 이제 또 쉬어야 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제 전기 엔진을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의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를 이제 공장을 가동시킬 때도 썼고, 그 다음에 기차를 만들어서 기차에 전기 엔진을 집어넣어서 훨씬 빨리 달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 전기를 개발을 했고 로봇들을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전기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때 훨씬 더 적은 부피의 어떤 이제 전도체를 이용을 해서 멀리 이렇게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그런 이제 그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들을 이용을 함으로 해서 사람 대신에 로봇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훨씬 더 무거운 걸 이제 쉽게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작업을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 작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용량 컴퓨터들을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됐고, 그리고 인터넷이 이제 개발이 되고 분산 처리가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1970년대 중후반부에 바로 이제 인터넷이 급격하게 보급되게 됐고, 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생성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배포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서 분산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생성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손쉽게 나눠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좀 폭발적으로 그 전 세계를 하나로 이제 묶어주는 이런 이제 지구화를 가속화시키는 이제 그런 기반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연산 추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사람하고 바둑 대결을 해서 이렇게 컴퓨터가 이기는 알파고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자료를 컴퓨터가 직접 이렇게 추출해서 어떤 특징된 부분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할 때 어떤 엑스레이 사진들을 판독하는 것을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그 질병 치료에 가능한 이런 이제 그 의약품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조차도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함께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전체의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다수 인원을 효율적인 그 협력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고, 실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창출의 성능을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체계로 됐던 거죠. 아울러서 이제 강조가 많이 되는 것이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적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술이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단계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앞에서 나왔던 4개의 산업혁명을 한번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18세기에 이제 그 진행이 됐던 1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기관 발명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효율적으로 발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전기 엔진을 이용을 해서 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가 영국이었고, 그 전기 엔진을 배에다가 장착시켜 가지고 훨씬 더 이제 멀리
그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사실 그때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으로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섬유 생산이나 아니면 이제 그 동력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이제 배나 이런 부분들에 그 굉장히 큰 그런 이제 그 산업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에 2차 산업은 이제 19세기 초반,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일어났던 부분들이고, 이때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자동차 회사 이름인데, 실제로 이제 그 테슬라가 전기를 처음에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생산해서 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개발한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전기공학자죠.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이런 전기를 공장에 이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공장 내부에서는 표준화된 모듈들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조립해서 일관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제 공정들이 개발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자동차들을 생산할 때 이 기술들을 활용을 했던 것이죠.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이제 개발로 과학기술 분야에 이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장치 간의 협동 작업이 가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이 더욱 각속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다양한 곳에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편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이후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사람과 사물, 공간을 초연결, 초진흥화 시키는 이런 단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의 정보통신 기능들을 같이 포함을 시킨다.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IoT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물로부터 다양한 사물로부터 이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수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데이터 마이닝이나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공지능, AI 부분들이 머신러닝과 함께 이제 사용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좀 더 큰 역할들을 해 나가는 이런 이제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를 결합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추세는 점점 소프트웨어 쪽이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 기술 요소들을 한번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기능들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사물로부터 정보들이 이제 생성이 되게 만들고, 아니면 명령을 받아서 어떤 주어져 있는 일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성된 정보들을 빅데이터에 저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도래하는 이제 그런 세상에서는 누가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을, 그 나라의 어떤 이제 그 국력을 결정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곳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분산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바로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처리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이 기능들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안에는 보면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읽어서 기계가 스스로 어떤 이제 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학습해서 배워 나가면서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각 인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기가 스스로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식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처럼 보고 느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결정하는 이런 절차를 인공지능이 내부적으로 이제 다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고, 이 자체가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인공지능이 사용이 된 이런 이제 다양한 시스템이 더 많이 개발될 것이고, 그러한 이제 그 소위 스마트 뭐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더 많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인터넷 오브 띵인데, 사물 인터넷이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서 다양한 그 사물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장치나 소프트웨어나 센서나 네트워크 접속 기능을 이제 포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은 네트워크에 접속된 사물을 원격에서 감시하거나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꼭 가지 않아도 원격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과 컴퓨터 기반의 가상현실 공간, 그러니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서로 결합돼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그 동작을 하게 되고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마트 온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온실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거기에서 이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서 원격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그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온도가 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그 히트를 가동시켜서 온도가 유지가 되게 한다든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창문을 열어서 이제 열을 좀 식혀준다든지, 습도가 너무 낮으면은 이제 물을 분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을 공급해서 수분을 적정한 어떤 습도가 유지가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로 이제 그 온실 자체 아니면 농장 자체에 사물 인터넷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물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사물들은 내장된 컴퓨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개별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인터넷에 접속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올해는 대략 아마 500억 개 정도 사물 인터넷 장치도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 이 부분들은 뭐 폭발적으로 계속 지금 증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 뭐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도시, 스마트 조명,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림,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스마트 의료, 이런 부분들 전체가 다 사물 인터넷의 어떤 이제 응용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산업들이 이렇게 있고, 이 전체가 바로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파킹, 스마트 홈,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는 이제 전력 공급을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조명, 스마트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다른 차량들을 인식을 해서 충돌이 발생되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태그, 우리가 뭐 그 어떤 물건을 쉽게 이제 인식하고 그 물건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게 한다든지, RFID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스마트 의료, 이런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사물 인터넷 응용 분야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부분들과 기반 기능들이 있는데, 기반 기능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센싱 기능,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물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가속도 센서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방향이 이렇게 휘어지는 자이로스코프나 압력 센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 센서, 기압 센서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센서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수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성을 수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인베디드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죠.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종류의 사물들의 이제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그 컴퓨터, 그러니까 소형이긴 하지만 컴퓨터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냉장고에도 이미 이제 CPU가 들어가서 그 내부에 있는 온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냉장고에 인터넷 연결을 해서 화면에 뭔가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세탁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그 센서들과 그 다음에 이제 CPU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공지능형 무슨 세탁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 세탁물에 손상을 적게 해주면서 가장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그 상태로 세탁이 이제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의료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환자들이 아마 손목 밴드 차고 다니거나 아니면 가슴에 이제 패드를 붙이고 그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센서와 인베디드 기술들이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통신 기능이죠. 바로 커넥티비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접 통신을 한다거나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이제 블루투스를 쓰거나 와이파이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휴대폰에서 쓰고 있는 셀룰러 통신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통신 기능이죠. 그래서 사물이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다양하게 지능형의 스마트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기능 구조는 다시 한번 이제 기능 블록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맨 아래쪽에 이제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들이 있고 그 센서 이거는 어떤 센싱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구동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터를 구동시켜 가지고 동작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그 기본적인 무선 통신 기능이나 아니면 유선 통신 기능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에 있는 것들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개발돼 가지고 지금 이제 제공들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센서들을 이제 직접 실습도 해보고 간단하게 구성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아두이노를 가지고 센서를 붙여서 뭔가 간단한 걸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 과목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런 이제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들이 네트워크로 이제 접속되기 위해서 이제 게이트웨이를 거쳐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여기에서 이제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에서 게이트웨이까지 갈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체 사물 인터넷 자체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이제 통신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이 게이트웨이를 거치는 순간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 역시 게이트웨이 기능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의료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의 몸에서 이제 발생된 그 센서 정보를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동시키고 그 블루투스를 거쳐서 도착한 그 정보를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셀룰러 통신망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서 병원으로 직접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바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그 AP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AP가 바로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부에서 집 내부에서 데이터를 이제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거쳐서 뒤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대용량 컴퓨터, 그다음에 대용량 디스크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런 이제 대용량 서버들이 이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보면은 이 데이터 저장 장치가,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지역적인 그 위치를 몰라도 되는 이런 이제 상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그 사물 인터넷 응용 서비스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모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사물 인터넷의 어떤 응용 서비스이고, 뭐 스마트 도시, 스마트 교통,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공장, 스마트 의료, 그 다음에 스마트 했습니다. 이머전시 리스폰스, 우리가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이 부분들을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장치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기술이 바로 이제 그 통신 기능들, 그 다음에 보안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보안 기능 자체를 잘못하게 되면은 실제로 스마트 기계 장치가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자동차에 굉장히 이제 보안 쪽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원격에서 이게 잘못해서 이제 원격에서 조작해서 이 사람이 위험하게 이제 빠뜨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봤을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스마트 의료기기 역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심장 구동기를 다른 사람이 해킹해 가지고 만약에 조작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전체 부분의 보안들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과 매니지먼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시스템 장치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계속 구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이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 응용에서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이제 그 세부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카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은 결국 보면은 스마트 카 안에 있는 이제 부분이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센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에 어떤 이제 그 장애물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레이더 앞에 있는 이제 어떤 사물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제 레이더나 라이다를 이제 이용을 해서 거리를 감지를 하고 장애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야간에 이제 그 장애물을 감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전자 조향 시스템, 그 실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핸들을 조작하게 되면은 이전에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연결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제 핸들 움직임만큼을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모터를 이용을 해서 바퀴의 축을 구동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방 감시 카메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에어백 안전 장치들, 그 다음에 차선 이탈을 하고 있는지를 실제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을 해서 자동차가 지금 차선 어떤 그 가운데 차선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의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전자정보 그 음성 명령으로 어떤 전자장치를 작동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러한 자동차들이 외부와 통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이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받을 수도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노면의 어떤 이제 그 상태를 미리 이렇게 이제 전달을 받아서 미리 준비를 조심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다음 심지어는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차선을 따라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자동차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인공지능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에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이제 도시를 우리가 이제 스마트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있는 다양한 그런 이제 지역에서 있는 뭐 소음이나
노이즈 센서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온 센서나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센서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수집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경보를 발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뭐 이미 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어느 수준 이상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자체를 곧바로 이제 공지를 해주죠. 그래서 특히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제 야외로 나올 때 조심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경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의 어떤 수준이 어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차량들을 뭐 이렇게 이제 2부제나 5부제나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전체적인 이제 부분들을 줄이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이제 스마트 의료에 해당이 되는데, 우선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환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다양한 종류의 이런 이제 그 장치들을 사용을 해서 그 맥박이나 그 다음에 체온이나 뭐 그 다음에 심박수 같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측정을 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측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통신망을 거쳐 가지고 서버로 전달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버에 지금 현재 접속되어 있는 의사들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컴퓨터 시스템이, 인공지능이 직접 이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필요하면은 뭐 긴급하게 이렇게 이제 앰뷸런스를 그 출발을 시킨다든지, 바로 이런 이제 그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의사들도 하지만 인공지능이 직접 하는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게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원격에서 있는 어떤 이제 환자가 우리가 뭐 심장에 어떤 이제 이상이 생겨가지고 좀 위험한 상태가 됐다, 아니면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문제가 있다, 아니면 호흡이 정지가 됐다, 이러면 이 부분들이 곧바로 그 병원 시스템으로 전달이 되고 담당 의사나 인공지능이 이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그 응급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앰뷸런스를 이제 파견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이제 스마트 의료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상당한 이제 기술들이 축적도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술들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마트 공장 쪽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 공정에 따라서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로봇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거기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전체를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그 분석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자체를 이 빅데이터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빅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떤 오류가 발생됐으면 그 오류가 발생되어 있는 부분들을 역추적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비, 이런 데 생산 공정에 있는 장비들을 미리 사전 정비를 하게 만들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독일에서 상당히 앞서서 이런 이제 그 스마트 공장 부분들을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공장 생산 공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예방 정비를 할 수가 있도록 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불량률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불량률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산량을 그만큼 증가시키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 생산되는 그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이런 자원들을 재배분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더 많은 그 상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런 그 중간중간에 계속 그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해당되는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은 담당자한테 직접 통보를 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담당자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은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그 기능들이고 앞으로 이 부분들도 더 많이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이제 그 많은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뭐 각각에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 예를 들면 위에서 이제 산업 전체에 관련된 그런 이제 해결 방안들을 그 응용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분석에 전문화된 그런 이제 회사들도 있고,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이제 회사들이 여기 뭐 화웨이가 있네요. 중국계 기업이 있죠. 미국계 기업 이제 시스코도 있고, 그 다음에 주니퍼,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있는 에릭슨이나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나 이런 이제 컴퓨터 관련된 장치로 인베디드 MPU나 SoC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고, 인텔도 여기 있죠. IBM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 그 다음에 서버를 제공하는 회사, IBM이나 일본계 후지츠나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고,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 한국계 회사를 쉽게 찾을 수는 없는데, 뭐 한국계에서도 이런 이제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또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이제 통신사들이나 뭐 SK나 그 다음에 KT, LG U+ 같은 이런 부분들도 각자가 또 이런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제공들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삼성에서도 이런 이제 그 인베디드 프로세스를 이제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자, 다음으로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가 있는데, 이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센서나 액추에이터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장형 CPU, 그 자체적인 이제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는 대부분 이제 배터리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설치하고 나면 이제 거의 1년 이상 사람이 이제 다시 가서 이제 그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는 그 상태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오랜 기간 동안 배터리 교체 없이 쓸 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요구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일부 이제 데이터 처리 자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좀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가 IoT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실제 이제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인터넷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그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런 이제 스마트 홈을 위한 게이트웨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집에서 어떤 이제 온도가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온도가 너무 떨어졌을 때는 그 히트를 가동시켜서, 난방기를 가동시켜서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 것이고, 온도가 일정 온도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은 그 에어컨을 가동시켜서 온도를 떨어뜨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스마트 그 농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는 이제 습도와 온도가 중요하죠. 그 습도가 어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분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을 공급해서 습도를 높여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게이트웨이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역시 이제 스마트 게이트웨이, IoT 게이트웨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환자들이 차고 있는 이제 그런 측정기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스마트폰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셀룰러망, 즉 이제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병원으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 이 기능들을 중간에 본인이 이제 대체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IoT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계산 용량이 굉장히 큰 슈퍼컴퓨터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 IoT 클라우드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IoT 응용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 개발 환경들, 소위가 API라고 부르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공개적으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오픈 API 기능들과 게이트웨이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IoT 플랫폼이죠. 플랫폼은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는 그 공통적인 환경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IoT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를 위한 플랫폼도 있고, 게이트웨이의 어떤 플랫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이제 IT 관련된 큰 기업들은 전부 여기 있는 IoT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기술들을 좀 더 빠르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기능들을 본인들의 어떤 이제 제품에 도입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IBM 그 컴퓨터 전문 회사죠. 여기서는 블루믹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운영 체제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개발했던 그 회사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플랫폼을 개발해 쓰고 있고, 아마존도 뭐 여러분들 이미 많이 그 온라인 구매할 때 사용을 해 봤을 겁니다. 거기서는 AWS라고 해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줍니다. 아마 정보 검색할 때 여러분들 구글 많이 쓰실 텐데, 구글에서도 네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사물 인터넷 그런 이제 응용 서비스를 쉽게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사물 인터넷의 단말 장치들을 보면은 플랫폼으로 이제 보면은 그 센서 기능이나 액추에이터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운영 체제 기능들, 그 다음에 통신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두이노 계열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장치들이 쉽게 이제 구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ARM 쪽에서는 엠베드나 비글 보드나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모듈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때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 이제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 플랫폼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텔 에디슨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도 RTIC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기술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oT 단말 장치의 이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부분들이 있고, 하드웨어 부분 안에 이제 여기 있는 인베디드 프로세서 바로 CPU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센서가 있고 액추에이터가 있고, 이 센서 액추에이터는 외부에 있는 장치들로부터 그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측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구동을 시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터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 장치 구동부고, 액추에이터를 통해 가지고 명령을 내리면은 거기서 이제 그 동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외부에 있는 환경들을 센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측정하고 상황 이제 현상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를 통해 가지고 구동을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인베디드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 어떤 일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통신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다른 시스템, 다른 서버 쪽으로도 통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정 자체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액추에이터를 통해 가지고 구동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 카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가 아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의 어떤 이제 전방에 있는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차선을 그 인식을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수집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이제 차가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잘 그 차선 가운데 저 유지를 하면서 잘 이제 하고 있는지, 차선을 이탈하고는 있지 않는지, 그다음 앞차와 간격이 너무 가까워지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고,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중간에 액추에이터를 통해 가지고 속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낮춘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변경시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액추에이터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외부로 전달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 자체가 안전하게 운행이 되게 만들고, 아니면 외부에서 있는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긴급 제동을 해서 앞차가 급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급정차를 해서 이제 안전하게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이런 체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센서나 이제 액추에이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양한 종류의 온도나 습도나 압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스, 그다음에 화염, 그다음에 이제 물 있는지, 수분이 이제 그 누수가 됐는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알코올 성분들이 휘발성 이제 기체들이 발생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위치 센서나 이런 것들이면 가속도 센서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빛에 관련된 것들이 다양한 종류가 센서가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이제 모터 종류로 해서 이제 AC/DC 모터가 있고 스텝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액추에이터 해가지고 선형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이제 구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펌프나 실린더 같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액추에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이제 분야들마다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이제 센서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전공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분야에 사용하는 센서를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의 운영 체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운영 체제라고 하는 전공 과목을 배우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꼭 좀 한번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지식으로서도 좀 알아두는 것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공학 계열에서 이제 좀 더 스마트한, 그러니까 지능적인 그런 장치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장치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 운영 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실제 이제 CPU 장치나 이 컴퓨팅에 관련된 장치 기능들을 꼭 좀 한번 살펴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이제 그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운영 체제는 그 규모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데스크탑 컴퓨터나 슈퍼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작죠. 심지어는 뭐 우리가 집에 쓰고 있는 세탁기나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CPU처럼 굉장히 적은 것도 있고, 그다음 그거보다 좀 더 이제 그 기능들이 이제 높은 기능들을 이제 수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분야에 맞도록 운영 체제들이 개발돼 가지고 제공들이 되고 있고, 이런 이제 운영 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하고 통신할 수 있는 기능들도 함께 가지고 있게 됩니다. 실제 이런 이제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의 운영 체제가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병렬로 진행이 될 수 있게 관리를 해 주는 기능들, 외부로 통신을 하게 해 주는 기능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쉽게 이제 그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오픈 API라 그러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기능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다음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이제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제 C나 C++, 자바,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 최근에 이제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제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실 때 관련된 과목들을 꼭 좀 챙겨 가지고 잘 듣기 바랍니다.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에 있는 이제 통신 프로토콜은 뭐 이게 이제 정보통신공학 쪽에서 이제 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그 시리얼 통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기능들도 있고, SPI, 그 I2C, I2S, 그리고 CAN은 이제 컨트롤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자동차 내부에서도 이런 이제 각각의 이제 기능 모듈들 간에 서로 이제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CAN. 그다음 그걸 좀 더 간략화시켜 놓은 것이 LIN이라고 해서, CAN과 LIN은 스마트 자동차 내부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뭐 기본적인 이런 이제 유선 통신에서 그 시리얼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CAN, LIN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또 개발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무선 통신입니다. 소위 이제 802.11 계열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무선 LAN 계보이긴 한데, 이런 이제 와이파이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통신에 쓰고 있는 웨이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쓰는 802.11ah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전력망을 관리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무선망,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사물 인터넷 분야의 통신 기능을 살펴보시면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아마 이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기능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부터 시작해서 와이파이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비교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블루투스가 이제 대략 보면은 전송 거리가 한 1에서 100m인데 실제로는 보면 한 20m 이내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전력을 좀 높이면 좀 멀리 가긴 하죠. 그래서 대략 이제 전송 속도는 한 1에서 24mbps급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와이파이가 이제 한 50m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송 속도는 대략 한 600mbps, 최근에 나온 기술들은 뭐 1GBps 이상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600mbps급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자동차에 쓰고 있는 부분이 통신 거리가 한 1km 정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전송 속도는 한 50mbps급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이런 쪽을 이제 같이 살펴보시고, 정보통신공학 계열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이제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쓸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물 인터넷으로 실제 이제 구성하고 있는 간단한 그런 이제 사례를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다시 드리면, 스마트 조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이제 백열등 그 전구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 안에 블루투스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바로 이제 이 등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아마존에서 실제로 이거 구매할 때 이제 가격을 보면은 7W짜리가 한 29달러 정도, 29달러 정도면 우리 돈으로 한 3만 뭐 4,5천원 좀 되겠네요. 이 정도 이제 가격입니다. 조금 뭐 돈이 비싸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이제 원격에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고 색상을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컬러 무드라 그러죠. 그 무드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텔 쪽에서는 이제 이런 IoT 관련된 플랫폼 기술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제공들을 해줍니다. 인텔이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인텔 인사이드 해가지고 데스크탑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CPU 만들어주는 이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이제 CPU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CPU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단말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 네트워크를 거쳐서 서비스까지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 보면 이제 대형 그런 이제 회사들이 전략적으로 개발들을 해서 제공들을 해주고, 자기네들 회사의 어떤 이제 그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이제 아르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이런 이제 그 CPU들을,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이제 개발을 해서 제공들을 하고 있고, 바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물 인터넷들을 구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능형 단말 장치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자체를 가지고 이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부분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휴대용 또는 뭐 그 우리가 웨어러블, 우리가 이제 입고 있는 이제 그런 어디오 장치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받고, 단말 장치 iOS나 애플 그 스마트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모두 다 이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 정보를 외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셀룰러 네트워크로 이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집에서는 바로 이런 종류 AP를 이용을 해서 게이트웨이 기능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 보면 안테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 AP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집에서도 이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CPS라고 하는 개념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바로 이제 실생활에 있는 이런 이제 우리 자동차나 일단 집이나 공장이나 뭐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의 정보들을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가 네트워크를 거쳐서 사이버 공간에 있는 이제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퓨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전달이 되면은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하거나 해서 이제 그 정보들을 가공해서 그 결과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분석된 결과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그 actual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 수집된 정보로부터 분석된 결과를 다시 이제 내보내주게 되고, 이때 이제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어떤 조작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조작을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액추에이터가 동작을 하면서 구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앞서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동차 간의 이제 거리를 너무 좁게 이렇게 바짝 붙어 달리면 이제 이격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다른 차량들한테 전부 통신을 해서 그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그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길에 도로에 어떤 이제 그 겨울에 이제 얼어서 빙판 길이 돼 있게 되면은 지나가는 차량들 전체한테도 알려서 그 부분을 서행 운행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CPS라고 하는 것,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사물 인터넷 부분과 인공지능 부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함께 빅데이터 기능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종합적인 이런 이제 그 서비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그 지능형 서비스가 많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IoT 클라우드 컴퓨팅과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즉 그 분산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원격 처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용량 컴퓨터와 대용량 저장 장치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고, 바로 그런 이제 그 내부에서 빅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인공지능이 실행이 되게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IoT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이제 많은 대기업들,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그 IT 분야 대기업들이 많이 제공들을 해주는데, 왜 이런 이제 그 IoT 클라우드 플랫폼이 필요한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루브 오브 컨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된 응용 서비스를 쉽게 한번 구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대로 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증명하는 이제 그때 사용되는 이제 기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보니까 문제없이 잘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사물 인터넷과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이제 기술들이 되는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제 플랫폼을 무료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IBM이 이제 블루믹스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Azure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고, 아마존에서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AWS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윈드리버라고 하는 회사는 리눅스 전문 회사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헬릭스 디바이스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제공해주고, 국내에서 제공하는 걸 찾아보면은 SK텔레콤에서 메비우스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에서는 기가 IoT 얼라이언스 이름을 뭐 기가토피아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애저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각의 이제 이벤트를 생성하는 단말 장치들이 있고요. 그 단말 장치들에서 발생되는 이 단말기 여러 가지 이제 정보통신 기능들이 인터넷 접속 기능이 가능한 부분들이나 이런 이제 저전력 장치들이나 바로 이런 이제 그 장치들로부터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게 이제 연결이 되거나 이런 허브를 중간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 그 정보 수집된 부분들이 가공들이 되죠. 분석들이 되고 그 분석들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저장 장치에 이렇게 이제 저장들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바로 이제 클라우드 내부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장치들이 클라우드에 이제 접속만 될 수 있으면 인터넷이 접속만 될 수 있으면 나머지 기능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 주는 기능들을 무료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마치 이렇게 현황판 분석해 주듯이 서비스로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자체를 보고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처리를 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이제 서비스를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쉽게 구성할 수 있게 플랫폼을 미리 제공을 해주는 이런 개념들을 지원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것도 이제 개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 이제 장치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보들을 여기 이제 SK텔레콤이 제공해주는 S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집된 부분들을 여기서 플랫폼 관리자가 이제 거쳐가지고 지원해주는 이제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으면서 외부에 있는 이런 다른 장치에도 저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그때 보면은 각각의 이제 장치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게 만들고 사용자가 접속하게 만들면 결국은 각각의 어떤 지정된 토픽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쪽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결합이 돼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가입자로 등록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구독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구독 신청된 사람들한테는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면 자동적으로 통보가 가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특정된 유튜브 TV 채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하나 올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통보가 가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기능들이 이게 이제 디바이스 가입된 부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이제 설정된 형태대로 이제 분석하게 만들어주고, 분석된 결과를 그 가입자들한테, 사용자 가입된 이분들한테 이제 서비스로 제공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이제 서비스 형태들을 생각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을 또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 IoT 클라우드 플랫폼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보면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리모트 모니터링, 원격으로 이제 그 감시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원격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 그다음에 원격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고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센싱이나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이제 그 자체 그 간단한 어떤 이제 자체 그 인베디드 내장형 데이터 처리 기능들이 있고요. 유무선 통신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추가적인 이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들이 돼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어떤 이제 통신 프로토콜들도 많이 개발들이 돼 가지고, 마치 우리가 뭐 다자간 그 단체 그 카톡을 하는 이제 단톡방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부분들처럼 누가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면은 그 가입되어 있는 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시 그 정보를 뿌려주게 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 많이들 이제 그 개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REST니 MQTT니 이런 이제 부분들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끊임없이 또 개발해서 이렇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가공되고, 가공된 결과가 가입된 모든 가입자들한테 또 전파가 될 수 있게 만들고, 아니면 특정된 카테고리별로 가입되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만 전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지금 이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데이터를,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데이터량이, 엄청난 데이터량이 이제 저장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뭐 기가바이트니 테라바이트니 이걸 훨씬 넘어서는 이런 이제 대용량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수집된 데이터의 통계 분석 처리를 하는 기능들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제 인식을 하거나 정보 처리하거나 의사 결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포함들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아까 우리가 CPS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런 부분을 그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상현실 공간에 정보를 분산하거나 공동 활용하는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빅데이터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가공 처리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같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가공된 결과를 분산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부분이죠. 그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 분석 처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그 개발들을 하게 되고,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는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식이나 정보 처리하거나 의사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지금 이제 스마트 자동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이미 이 기능들이 사용들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위한 이제 플랫폼 부분들은 데이터를 이제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석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수집 연계 분산 파일 시스템이나 다양한 그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들을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R 프로그램이라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 빅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패키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응용 개발 표준들이 있어서 이제 프로그래밍 가이드나 프로세스 가이드나 개발 도구를 표준화시켜서 하나의 기술로 좀 더 이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분석 모델들을 우리가 이제 제공들을 해주는데 어떤 분석 알고리즘이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나 이런 이제 지금까지 분석된 결과로서 우리가 뭔가를 얻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회사 대 회사나 아니면 회사 대 고객, 그 사용자들 간에 있는 서비스 형태로 다양하게 개발들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관련된 이제 그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제 제공들을 많이 해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이제 하둡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MySQL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포함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대용량으로 처리하는 이런 분야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주로 이제 컴퓨터 공학 쪽과 이제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 해당되는 학과들로 좀 찾아보시면은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공지능 분야도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 특강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다른 교수님이 이미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좀 간략하게 개념적인 부분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튜브나 자료들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지난번에 그 카이스트의 김진영 교수님께서 그 세바시에서 세상을 바꾸는 그 시리즈에서 이제 발표를 하시던 그 자료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대로 이 유튜브로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뭐 이렇게 개념적인 정의를 좀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다양한 종류의 그 시그널들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인식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신호에 대한 그 처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죠.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행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하거나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일어났던 부분들을 경험으로 다시 이제 해서 그 다음에 다시 결정을 내릴 때 이제 더 도움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기능들을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저 똑똑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처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AI고,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자동화 기능, 굳이 사람이 참여하지 않아도 이제 자동적으로 기계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개념이 가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데 결정을 내릴 때 그 단계에서 가장 적절한, 가장 최적의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제 기계 장치가 다른 기계 장치와 서로 이제 정보를 교류하면서 새로운 어떤 이제 가장 그 집단 전체가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도의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상황이 위급할 때, 그래서 사람이 자기 혼자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내리는 결정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수집되어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을 하면서 가장 올바르게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쪽은 이제 크게 상당히 좀 오래 전부터 계속 개발이 돼 왔던 이런 이제 부분들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추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전문가 시스템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개발돼 나왔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람이 이제 계속 전문적으로 일을 해왔던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의사, 병원에서 보면 엑스레이 판독하는 부분들이 의사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영상 의학과라고 하는 그 판독하는 분들이 이제 부분을 보고, 자,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전문적으로 판단해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컴퓨터가 사용을 해서 더 빠르게 그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능들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사람의 지식을 이제 기호 조합으로 표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컴퓨터를 활용함으로 해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전문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자체가 뭔가를 추론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미 잘 정의되어 있는 일을 컴퓨터가 대신 수행해 주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 좀 더 강조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있었던 부분들은 누가 이제 전문가가 어떤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해서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공통적인 성질을 추출합니다. 여기서 있는 이제 신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양하게 그 입력받는 센서 데이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기계 학습 중에서도 강화 학습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딥러닝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AI 기능들이 구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 결과를 이제 분석하고 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거를 다시 이제 수정하면서 다시 이제 학습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착오로부터 학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것, 잘못되면은 뭔가 벌칙을 가하고 잘 되면은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반복함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이제 인공지능 구현을 사용했던 이제 그런 방법론을 보면은 그 지식 기반의 그 전문가 그 지식 기반에 있었던 설계 기반 방법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저장된 지식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IBM 왓슨이 그 개발했던 인공지능 방식이 바로 이런 이제 방법들을 추구를 했고, 그래서 IBM 왓슨이 개발했던 이 장치가 실제 이렇게 이제 퀴즈 대회에서 사람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더 좋은 성적을 발휘해서 이제 그 1등을 차지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IBM 왓슨 쪽에서는 바로 이런 이제 지식 기반으로 해서 의료 영상 쪽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많은 종류의 그런 이제 그 엑스레이 사진이나 이 영상, 의료 영상들을 판독해내는 이런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진단했던 내용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자기가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 이렇게 처방을 내려서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이제 호전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빅데이터로 모아나가고 그 자체를 여기 지식 기반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특정된 환자한테 어떤 식으로 그 의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해주는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많은 병원에서 이런 이제 왓슨 그 의료 그 지원 시스템들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결정을 내릴 때 이 왓슨이 제안하고 있는 부분들을 참조해서 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의사 자체가 내리는 결정 자체가 사람이 생명에도 이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일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계학습 기반으로 진행이 된 것인데 이제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지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알파고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이게 바둑 대결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기계학습 기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데이터,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로부터 분석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서 다음 수를 두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IBM 왓슨 쪽에 있는 이제 설계 기반 방법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새로운 어떤 이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경로들을 중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번 처리가 되고 나는데 그 결과를 다시 이제 반영을 시켜서 더 좋은 결정들이 내리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절차들을 사용들을 합니다. 다음에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이런 이제 기능들을 처리를 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람의 어떤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처리 기능들을 흉내내서 컴퓨터가 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합니다. 다단계에 걸쳐 가지고 중간 단계 어떤 이제 계산들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를 결정을 해 나가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많이 해 나가죠. 자, 여기 있는 기계학습 기반이나 이 부분들은 제가 그 조성배 교수가 발표했던 이 자료가 상당히 좀 좋은 자료고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제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이제 인지 시스템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런 이제 그 개발들이 되고 계속 발전들이 돼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인공지능 그 신경망 또는 이제 이 부분들은 마치 우리가 뇌 내부에서 이렇게 있는 그 신경소자, 그 뉴런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동작들을 프로그래밍화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마치 우리가 신경에서 뉴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입력단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단에 어떤 이제 결정들이 내려나는 이런 이제 절차들을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여러 단계에 걸쳐서 처리가 되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다시 이제 피드백을 걸어 가지고 그 처리된 결과가 다시 그 다음 입력 처리할 때 활용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강화학습이니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정보를 추출하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진을 많은 사진을 집어넣어 주고 이 중에서 뭐 특정된 동물을 찾아내기 아니면 사람을 찾아내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중에서 특정된 사람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이제 거리에 있는 그 사진을 보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물들 중에서 이제 사람인지 아니면 동물인지 아니면 다른 차량인지 이런 부분들을 식별을 해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관련된 이제 그런 분야에서는 영상 인식이나 자동 번역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패키지가 바로 TensorFlow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내부에서 연구하고 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그 구글 브레인 팀이 개발했는데 2015년도에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이제 공개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텐서플로니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대학에서도 이제 이런 과목에서도 활용들을 하고 있고 파이썬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인공지능에 관련된 머신러닝에 관련된 프로그래밍들을 이제 해나갈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영상 인식을 한다든지 얼굴 인식하고 뭐 도로 표지판을 인식한다든지 다양한 개체를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인 경우에는 도로 표지판 인식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최고 속도가 얼마라든지 아니면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바로 인식해서 자율주행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사회 계열이나 그 인문 계열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자동 번역이나 통역 기능에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웹 문서 자동 번역할 때도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문맥, 즉 컨텍스트를 분석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동 통역에서도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특강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본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특강에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핵심 기술로서 이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들, 단말 장치나 게이트웨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 실제 우리가 이제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이제 물체들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하게 만들고, 그 사이버 공간에 있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그 결정에 따라서 다시 실제 있는 장치가 구동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그 구조, 그 다음에 이제 큰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때 보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석하는 기능들이 중요하다고 했고, 이 분석하는 기능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들이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인공지능의 어떤 개발 방법론,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 이제 인공지능이 위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이제 그 지능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스마트 뭐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4차 산업 핵심 기술들이 아마 앞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미 익히 많이 듣고 있는 스마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그 다음에 스마트 교통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스마트 농장, 스마트 팜, 그 다음에 스마트 산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마트 포리스트, 그 다음에 스마트 의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 스마트 뭐뭐라고 붙어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발달들이 돼 나갈 것이고,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그 분야에 있는 기능들을 좀 더 이제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잘 활용함으로 해서 좀 더 지능화시키는 이런 이제 스마트 부분은 끊임없이 이제 그 발전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이제 그 사물 인터넷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이제 공학 계열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대학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돼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부분들은 뭐 사회 계열이나 인문 계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학 계열 이외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 특히 뭐 의료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런 이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분야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전체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준비했을 때 이제 그 참고했던 참고문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특강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사물 인터넷 부분,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기반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그 다양한 전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에 걸쳐서 특강 듣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